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 말렙 시간입니다. 정치 구단 말렙 100만 랩들이 출연하시는 코너입니다. 오늘 정치평론의 고수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이 고수들의 이 내공을 그냥 팍팍팍팍 보여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앞서 그 코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변혼유착 시간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핫 이슈니까요. 앞서는 이제 법조 얘기니까 그 책 내용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정치 코너니까 이 조국의 시간 이 책이 정가에 미친 영향 이런 거 좀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최창렬 교수 보시기에는 조 전 장관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책을 낸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원래 출간 일정에 따라서 이 책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박근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느냐, 왜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언론 재판, 왜 법정의 재판을 따르지 않고 지지층을 보고 가느냐,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 비판을.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글쎄 그렇게 꼭 비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전반적인 책을 전 다 보지 못했는데 적당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 보면은 윤석열이 자기를 사냥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도 그렇고 자신의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쓸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든지 지지난해 그 조국 사태라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영으로 갈라졌던 그게 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그때 얼마나 갈렸어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소환되는 거고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그중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패인을 조국 전 장관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초선 의원들이 거기다 반성을 썼는데 그때 물론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서 제압당했고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지도부가 바뀐 다음에 그런 쪽으로 뭔가 당이 변화해야 된다. 지난 여러 가지 그 패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나 여권에게는 조국이라는 이 하나의 네이밍은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다시 소환되는 거야. 이슈가 다시 소환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순전히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형식 공학적으로 볼 때 저는 민주당에게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또 한편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젊은 사람의 그런 돌풍 같은 거, 그게 조금 성격은 다르고 같은 층 위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너무 과거를 흘러가는 것 같고 오히려 과거를 소환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원래 수구적이고 꼰대 정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앞으로 나가려는 것 같고 이게 대비된다. 그러니까 큰 총론으로 볼 때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해석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으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두 사건을 완전 동일선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처럼 이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소환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지금 보면은 입장도 막 갈리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책을 냈다. 그러면 이제 야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뭐 집안사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낸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2012년에 진보 집권 플랜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최고의 전략통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책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전체에 부담이 된다. 아까 그리고 이제 뭐 친박 그룹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를 지지하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 되면 자기 세력이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권이라도 장악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략적이지만 되게 식상한 그전에 많이 봤던 강성 지지 그룹을 결집해서 이후에 이제 열려질 대권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구도로 볼 때는 강성 친문 그룹이 이기게 돼 있다. 경선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전체 국민을 100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50이라고 보면요. 그냥 반반이다. 그중에 강성 친문그룹이 절반을 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저번에 그 경선할 때도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지고 한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친문그룹을 결집해서 대선 경선에 임한다. 그럼 당연히 강성 친문그룹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판단하고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 게임은 강성 친문그룹이 이기는 게임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당심과 민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강성 친문은 당심입니다. 네. 근데 전 당심이 절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건 말하자면 정치 고수란 뭐 조국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이책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말이죠. 그 전략이라는 게 이미 다 알아요 국민들이. 전략은 국민들이 모를 때 전략이에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게 전략입니까? 만렙이십니까? 뭐 만렙 아닙니다. 만렙이라고 말하기는 항상 민망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윤석열을 적대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한국 정치도 그렇고 원래 정치라는 게 양쪽을 적대적으로 갈라놓으면 자기 지지층이 생겨요. 이른바 우리가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적을 딱 이제 설정해서 과도하게 그것도 외부의 위협을 과장한단 말이죠. 네. 그 내부의 뭐 결집 이게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치의 기본이에요. 네. 이쪽에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장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데, 근데 과연 이게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통하는데 지금 강성 친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중도층의 비판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결집해가지고 윤석열은 완전히 적으로 mon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 책 전반을 보면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결국 법정에서의 재판에 자기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 이 언론 재판, 정치 재판으로 가려 하는 것 너무 구태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방법으로서도 좋지 않다. 예.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허경님 당연히 본인은 억울하고 과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셨고요. 근데 사실 뭐 수사받는 사람과 재판받는 억울하겠죠. 사람은 당연히 뭐 다 억울하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있다고 그 봅니다. 그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본성이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최상용님 본인을 대권 후보로 추대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하셨는데 아마 이 조국 전 장관의 책에 관한 내용들은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다양한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문자 올라오면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앞서 저 김장수 저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조국 전 장관의 전략에 성공하는 것 같다는 이게 지금 보면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인데 결국은 대선 후보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 결국은 대선판에서는 대선 후보. 네. 빅3 중에서 이낙연 지사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 아무 말이 없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전 대표로 그래요.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최창열 교수님이 하시는 분석에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네. 조국이 제소한 데서는 민주당은 본선에서 대선 본선에는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우리 정치사에 상상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친박근혜 그룹이 너무 강성으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그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를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의 전략은 민주당 전체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전략이지만 그거를 이제 당권 싸움으로 보면 지금도 예를 들자면 이재명 지사를 빼고 두 분 후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민주당 경선에. 여기서 친문 강성 그룹을 집결하고 여기서 이재명하고 대립전선을 놓겠다. 이게 그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선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선에서 통하지는 않지만 조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이 경선 전략이고 친문 세력들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거.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뭐 대표도 좋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조국 책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정치를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의 개인 생각이라서 존중합니다만 뭐 저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것도 반성의 발언도 냈었거든요.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양면성으로 다 지적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설령 그 이제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 무시할 수 없죠.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옹호를 하되 그러나 또 단서 붙일 수 있잖아요. 단서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 별도로 간다는 거예요. 정치는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고수의 전략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수능제주 영능복주란 말 하잖아요. 물은 배를
띄우기가 네, 좀 네. 그거 우리 민초들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정치하는 분들은 자신이 어마어마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데 왕도가 따로 없어요. 대어지 노 로얄 로드예요. 좀 그러면서도 두 분의 전 총리들 네. 당권 경쟁하시는 뭐 이른바 빅3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강 2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강 1중 1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포함해가지고 세 분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당파성을 유지를 해야지 너무 당파성만 보이니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민심 당심 얘기하셨으니까 민심 당심이 또 얘기가 되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어제 이제 전당대회 판인데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혹시 보셨나요, 두 분? 예. 전 다는 못 봤습니다. 저 우리 김상훈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게 이제 다들 이 지금 이제 본선 경쟁은 전반적으로 판 분석까지 그냥 해주시죠. 예, 본선 경쟁은 7대3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원 7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도 비슷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당권파로 가느냐? 그 압도적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돼 있는데 근데 7대 3인데 예선에도 5대 5는 그 당원 5가 여론조사인데 그게 좀 본선은 다릅니다. 7대 3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원이 그냥 투표하는 그 예선에서는 그 당원 50%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선에서 이제 선거인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 다 들어갔고 대의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원 중에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지는 않겠죠. 방식 자체는 다른데 그래도 크게 다르겠느냐 선거인단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더 두죠. 예를 들면 예선 같은 경우는 저도 당원이라 해도 제가 투표권이 없어요. 여론조사가 안 오면. 네. 근데 이제 본선에 가면 책임 당원들은 다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 이제 어제 보면 다들 전략적인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당원들을 자기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구 경북의 당원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파들이 당을 배신한 게 아니냐.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주영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탈당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같은 당적을 유지한 사람 나경원 의원 하나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의 당원들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지는 되게 영리하게 전략적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게 할당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명분에서는 괜찮은데 저도 이제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했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불편한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일을 하던 당원 뭐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어느덧 이게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안 돼서 근데 이호선 토론에서는 더 부각이 될 거다 보는데 저는 그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젊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움직임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가서 선거운동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대구 경북이 전체 뭐 유권 그 당원 유권자의 한 30% 정도 되고 상당히 전략적인데 뭐 어제 토론은 1차 토론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라는 게 우선 앞서간 후보가 있잖아요. 이준석 지금 전 최고가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이제 후발 주자들이 그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놔야 돼요. 그럴 때 토론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쟁점이 평범한 쟁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쟁점은 평범한 쟁점들이거든요. 뭔가 어제 토론에 이런 게 대단했어라고 보도되지가 않는다고요. 어제 보니까 뭐 개파 논란, 뭐 유승민계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가. 게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경선 시기,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경선 시기를 있는 그대로 빨리 출범시키자는 게 이준석 후보의 얘기인데, 너 그 유승민 쪽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들, 이런 그러니까 개파 논란과 대선 경선 방식이 같이 결합돼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 현재의 구도를 이준석이 앞서가는 구도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정치라는 게 갈등을 치환해야 되거든요. 뭐로 치환해요? 뭔가 근데 그건 그 나경원이나 주호영 이런 분들의 몫이죠. 근데 그 치환의 그런 구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제 토론회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잘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현재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제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판세대로 가면 나경원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되게 이준석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도 얘기할 때 저는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그 초지일관 민심이 절대 당심이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책임당원 아까 말씀처럼 원래 이제 1차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하고 이건 이제 책임당원이 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이라고 전략적 투표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판세. 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이런 거 예측 잘하고 맞추고 막 틀리면 막 이러고 맞추면 아싸 막 이러고 재밌잖아요. 이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계속 언론에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비판 정서가 높지만 국민의힘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후보가 근래에 우리 당에서 나온 최고의 전략적인 후보다라고 보는 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후보가 되는 것만큼 국민의힘이 바뀐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후보들을 다 압도한 건데 근데 실제 예선이 끝났을 때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1차 예선 때요? 예, 당원 투표에서 31%를 얻었습니다. 예. 많이 얻은 거 아니에요? 나경원 후보하고 1% 차이밖에 안 나던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70%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산수를 얘기하면 국민 여론에서 20%를 이겼다. 그래 당원 투표에서 10%를 나경원 후보가나 주호영 후보가 역전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0대 50일 때는 10% 이기면 여기서 10% 앞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 여론에서 50대 30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 후보를 이겼다. 근데 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10%를 이겼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30%밖에 득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게 일단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진 후보 단일화는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민심하고 당심의 괴리를 얘기하기 전에 예선 결과만 보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근데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두 후보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당원들한테 자기를 어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이 70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이준석 후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준석 후보의 가능성 높게 보시는. 밴드웨건 효과가 더 맞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상승할 거예요 아마. 될 사람을 밀어준다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엔 좀 김장수 소장님 그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물론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밴드웨건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저 생각보다 큰 차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그때 또 야단을 맞아야죠. 야, 또 야권 또 여전히 야권 얘기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아침 어젠가요? 권성동 의원 만나서 사진까지 공개가 됐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권성동 의원 만난 게 아니라 정진석 의원, 윤희석 의원 만났다는 거 보고 뭐 기사 제목을 이르면 7월 국민의당 입당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로 봐서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시작할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당장 입당은 안 하더라도 일단 6월 11일 날 시기가 제가 볼 때 7월이면 입당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제3지대로 하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게다가 더 큰 게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을 항상 비판할 때 그 근거는 박근혜 탄핵이 사과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단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외관적으로는 사과와 참여를 했거든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 이겼어요. 과거 완전히 그 패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벗어난 것만 분명해요. 게다가 지금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 입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입당을 안 한다고 얘기했던 거의 근거 역시 대단히 어수선하고 국민의힘이 대단히 수구적이고 냉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 모습은 아니라면 시간도 별로 없고 제3지대에 또 불확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입당할 거다. 단지 그 시기는 6월 11일 이후일 것이고 7월쯤 될 것이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최창일 교수 분석대로 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로 갈까 국민의힘 입당 갈까 고민할 때 국민의힘 입당 가면 조직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중도층에서 빠지는 표가 있어서 주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창일 교수 분석대로 하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으니 지금 입당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빠지는 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호사가들 얘기다. 예를 들자면 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빠질 거다. 저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하고 데이터를 보는 그런 근거를 한번 내봐라. 근데 제가 그걸 호사가들 얘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제3지대에 있다가 양대 정당에 들어온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야 그렇게 들어와 보니까 네. 정몽준이 들어와 보니까 중도층이 빠지더라. 네. 내지는 안철수가 들어와 보니까 빠지더라. 네. 반기문이 들어와 보니까 빠지더라.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따가 사그러 들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은 뭐냐면 제3지대에서 버티다가 네. 그냥 사그러들거나 제3지대에서 버티다가 양대 정당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지드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준석 열풍이 불기 전에 네. 가장 저는 그래 저도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믿는 게 직전에 있었던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세훈하고 박형준 후보가 서울과 부산 대표적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면 중도층이 빠질 거다. 물론 야 거의 왜 100%를 못 얻었냐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표는 2006년 지방선거와 유사할 정도의 역대급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준석 열풍 있기 전에. 네. 그랬는데 왜 국민의힘에 가면 중도층이 빠질 거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그 국민의힘이 변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네. 입당 안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왔는데 지금 그때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네. 저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입당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바뀌고 있다. 정치가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대선 앞두고는 워낙 많이 바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입당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두 분 다 이준석 후보가 유리하다. 윤석열 전 총장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은 맞습니다. 입당할 거다. 시기는 뭐 전당대회 이후 뭐 늦어도 7월 초 7월 초. 얘기하셨고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